안녕하십니까. 필드 소방 전술 저자 김경질입니다. 여러분들 소방 위 문제는 조금 어렵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지문이 너무 길고요. 지문이 너무 길어서 지문이 길게 나오는 것은 이해해요. 예, 그런 추세고 좋은데 너무 길어서 시간이 촉박할 수 있고요. 예, 뭐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지문을 일단 읽어야 되니까 그런 문제. 그 다음에 약간 사각지대에 접하지 않았던 문제 한 두 문제 정도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조금 뭐 어려웠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어려웠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어차피 내용은 약간 사각지대에,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사각지대에서 나온 문제라 하더라도 이 문제가 그동안 전체적인 학습의 효과가 있다면 답이 사실 답이 보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뭐 난이도가 높아서 그래 어려운 문제다 이건 아니죠. 예. 쉽게 접하지 않았던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런 해서 제가 총평을 해놓은 것이니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SOP의 문제가 한 문제가 있었어요. 보통 SOP 문제가 한 문제 나올까 말까 정도. 일단은 한 문제가 나왔고, 왜냐면 SOP 문제라는 것이 내용이 있는 문제가 거의 이제 같이 들어와 있는데, 뭐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법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뭐 그렇게 좀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럼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가 보면 고속도로 사고 현장의 차량 주차 방법이에요. 이거는 뭐 교장애 문제 다 나왔던 문제예요. 조금 틀을 바꾼 것이지 사실은 똑같은 문제인데, 자, 고속도로의 주차 방법은 이렇다고 얘기했습니다. 고속도로에 이렇게 있으면, 자, 그러면 여기 사고가 났다 이거예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소방관들이 활동하는 거리가 15m라고 얘기했습니다. 15m가 소방 활동 거리가 있고, 범위가 있고, 그럼 여기에 소방차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소방차를 이제 세우는 거죠. 이렇게 세우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뒤에 오는 차가 소방 활동 범위에 막아주는 것이죠. 방어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세워놓는 거고, 핸들은 바깥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받치더라도 차가 밖으로 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바깥 방향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표지판까지의 거리가 이제 우리가 시속이 80km면 80m, 70km면 70m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15m, 70m, 결국은 85m 거리에 여기 표지판에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내용이 주차된 소방차는 앞바퀴는 사고 현장과 일직선이 아니죠. 일직선이 아닙니다. 그렇죠? 약간 앞바퀴는 바깥으로 이렇게 돌려놔야 된다. 틀렸습니다. 자, 교통 흐름을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는 위치에서 주차를 해야 된다. 그렇죠. 어느 정도 교통 흐름을 차단할 수 있는 위치에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차 각도는 비스듬한 각도로 한다. 비스듬하게 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 현장의 완벽한 안전 확보를 위해서 15m, 100m에서는 100km에서는 100m. 맞죠? 이게 100km에서는 100m를 띄우는 것입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서 답은 틀린 것을 물었으니까 1번이 틀렸네요. 좋습니다. 다음 2번 보겠습니다. 자, 구역실 화재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소방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죠? 연소의 현상, 이것은 기본적인 얘기예요. 일단 처음에 발화를 하는 것이죠. 발화점. 자, 여기가 이제 발화라는 것은 뭡니까? 발화라는 것은 기계의 마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발화가 될 것이고, 또 무염 연소가 될 것이고, 무염에서 유염으로 이렇게 이제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발화점에 이르러서 불이 붙는 것이고, 여기서 제일 먼저 프레임 오버, 그죠? 바닥과 벽 쪽으로 화재가 번지면서 가연성 가스가 올라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백드롭트 현상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롤오버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죠? 이 롤오버 현상입니다. 롤오버 현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롤오버 현상에서
가연성 가스가 천정으로 집적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체적으로 하재가 확대되는 것을 이것은 프레시 오버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최성기로 넘어가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일단 기본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강 때 제가 이것을 수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화재 연소의 진행상 이건 중요하다. 소방이 기본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복도와 같은 통로 공간에 벽바닥이 딱 나왔어요. 이건 뭡니까? 프레임 오버야. 그죠? 예. 프레임 오버 현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프레임 오버. 두 번째, 연소 과정에서 발생한 가연성 가스가 공기 중에 산소와 혼합해서 천장 부분에 집적됐다. 롤오버 현상이죠. 가연성 가스가 천장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집적됐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플래시 오버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는 거죠. 그렇지? 예. 이것은 롤오버 현상이고, 밀폐된 건축물 내에서 화재가 진행될 때, 밀폐된 건물에서 화재가 진행될 때, 가연성 가스와 열이 집적된 상태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신선한 공기가 산소가 급격하게 들어온다. 자, 이것은 백드리프트에 대한 얘기잖아요. 자, 백드리프트가 뭡니까? 야, 이렇게 있으면은 주로 겨울에 밀폐되어 있는 건물에서 불이 나면은 산소 부족으로 불이 잘 확대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약간 노란 연기, 뭐 이상한 소리도 나고요. 타르가 흘러내리고, 그건 산소 부족이란 말이죠. 여기서 뭔가 출입문에 이게 개방돼서 신선한 산소가 들어온다면 폭발적으로 불이 확대될 것이다. 이것이 백드리프트 현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백드리프트를 막기 위해서는 1번, 지붕을 틔워라. 그 다음에 출입문으로 들어가라. 이게 순서잖아요. 그래서 또 중성대가 있는 것이고, 이게 중성대가 되는 것이죠. 극기 압력과 배기 압력의 차이, 일치하는 것이 중성대라고 얘기하잖아요. 같이 연결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3번은 백드리프트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하점 주위에 화재가 서서히 진행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대류와 복사라고 그랬어요. 대류와 복사 현상에 의해서 동시다발적으로 화재가 뻥 하고 같이 붙어버린다. 이것은 뭡니까? 프레시 오버야.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순서대로 밑에를 봅시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지금 롤오버를 물었잖아요. 롤오버가 어디냐? 그건 롤오버가 어디예요? 2번이 롤오버잖아요. 천장 부분에 가연성 가스가 집적된다. 그게 롤오버지. 그래서 성큼성큼 걷듯이 구르듯이 각 방으로 천장으로 퍼져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가 옵니까? 프레시 오버 뻥 되는 거죠. 예. 답은 2번이다.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화재 진압 활동 중에 배연에 대한 설명인데요. 배연에 대한 설명.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보통 배연 작업은 상호수 라인이 내부의 진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 동시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자, 동시에가 아니고 진압 준비가 된 상태에서 배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배연으로 해서 화재가 확대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어쨌든 오픈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플래시 오버 예방 대책에 배연이 들어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배연이 오히려 화재 확대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은 진압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1번은 틀렸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자, 2번에 화재 건물의 특징이나 계급부 방향, 하점 위치 이런 것들하고 폐쇄해야 할 계급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안 해도 좋은 말이야, 다. 틀린 말이 없어. 이건 뭐 당연히 맞는 것이고, 지휘자는 배연 명령을 내리기 전에 건물 화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다. 아이고, 좋은 말이지. 좋은 말이지, 당연히. 틀린 데가 없잖아요. 자, 건물에 설비된 제연설비, 공기조화 설비 이런 거는 소방대의 장비와 인력이 필요하지 않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한다. 어이구, 좋은 말이지. 이건 뭐 학습에 할 필요가 사실 없이 답이 나옵니다.
다 좋은 말이야.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자, 관창 배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봅시다. 4번.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옳은 것. 자, 대규모 건물에서 관창 배치 우선 순위는 해당 건물 또는 연소 위험이 작은 것을 한다. 연소 위험이 큰 것을 해야지. 이건 이것도 사실은 문제를 그냥 말 장난으로 막 이렇게 사실 그렇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어요. 예? 아니, 당연히 연소 위험이 작은 것을 왜 해? 큰 것을 해야지. 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놨고. 그 다음에 1번 목조 건물 화재에서 관창 배치는 연소 위험이 목조 건물의 관창 배치는 연소 위험이 큰 것으로 전부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네. 그죠? 큰 쪽에 해야지. 그 다음에 풍속이 3m 차. 풍속은 조금 공부를 해야 돼요. 자, 풍속은 몇 가지가 있느냐? 4가지가 있죠. 자, 5m. 5m. 풍속이 5m 초과가 있고, 그 다음에 5m. 자꾸 이러네. 자, 초가 있고, 5m, 3m가 있고요. 잠깐, 지우개가 어디 있지? 자, 풍속이 5m 초과가 있고, 그 다음에 3m 초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3m 이하가 있고, 그 다음에 강풍이 있습니다. 강풍 13m 이상. 요건 알아야 돼요. 요건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어야 돼. 그죠? 그래서 5m 초과는 뭐야? 풍하측의 비화야. 비화 경계야. 그다음 3m 초과는 중점입니다. 중점. 예. 중점 풍하측의 중점적으로 경계하는 거죠. 그 다음에 3m 이하는 뭡니까? 이거는 방사열에 대비해야 돼요. 바람이 크지 않으니까 방사열, 복사열, 여기에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경계 관창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강풍의 13m에 이상 되는 것은 풍하측입니다. 풍하측에 대구경 관창을 배치한다. 자, 이렇게 관창 배치에서 우리가 바람과 관계되는 것은 요 4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그 문제집이나 교재에도 이걸 중요하다고 제가 별표를 하고 줄을 꺼놨어요. 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3번 3m를 초과하면은 중점적으로 풍하측의 연소임이 크므로 풍하측을 중점으로 관창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풍하측을 중점으로 한다 했으니까 이건 맞는 겁니다. 중점. 중점. 이게 맞는 거다. 3번은. 그 다음 도로에 면하는 화재는 도로에 접하는 쪽을 우선해서 배치하고 풍하측 순으로 포위한다. 이렇게 했어요. 이건 뭐예요? 틀린 거지. 왜냐하면 이건 뭔 얘기냐면은 화재가 났어. 여기에 도로가 있어. 그러면 우리가 관창 배치를 도로에 접하지 않는 쪽에다가 관창을 배치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도로가 있으니까 도로에 접하는 쪽은 할 필요가 없지. 연소 확대 위험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곳에 접하지 않는 쪽을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접하는 쪽을 우선한다고 했네? 틀린 거지. 도로에 접하지 않는 쪽을 우선하고 그 다음에 풍행으로 간다. 풍행으로 간다. 그렇죠? 왜냐하면 화재 연소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풍하로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다. 자, 이렇게 해서 4번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을 보겠습니다. 지하실 화재 진압이에요. 우리가 대상별 화재 진압의 문제가 나오면 지하실이 꼭 들어갑니다. 지하실 화재가 위험하죠. 근데 내용은 별거 없어. 그죠? 그렇지만 지하실 화재를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틀린 것을 물었어요. 자, 그러면은 녹연, 짙은 연기 열기에 의해서 내부상 파악이 어렵다. 예. 활동 장애 요소가 많죠. 지하에는 복잡합니다. 예? 복잡하고 뭐 물건도 쌓아놓고 맞는 얘기야. 출입구가 한겨서인 경우에 이게 진입구가 될 수 있고 배기가 될 수 있는데 아무튼 한겨서인 경우에는 진입이 곤란하고 극기 배극의 구별이 어렵다. 한계니까 뭐 연기가 나오기도 하고 또 사람이 들어가기도 해야 돼. 그래서 지하실은 화재 진입이 어렵다는 거잖아요. 자, 고발폰을 방사하는 경우에 화재 확대를 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상층에 경계 관창 배치를 소홀해서는 안 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자, 지하실이 있어. 자, 지하실에 불이 막 났어요. 그런데 이 지하실이 계단을 통해서 들어가는 진입구가 한 개밖에 없겠지. 그러면 고발포를 쏴야 돼. 여기를 천정을 뚫고 고발포를 쏠 수도 있어요. 물론 계단으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자, 그럴 경우에는 상층으로 화재가 휘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상층에 경계 관창을 하라는 얘기야. 맞는 얘기지. 예. 자, 진입교소가 두 개소인 경우에는 극기, 배기 방향을 결정한 후에 두 개소인 경우에는 하나는 극기고 하나는 배기를 우리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배기 측에서 분무 방수 또는 배연기기를 이용해서 화재를 진입구를 설정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건 틀렸지. 왜냐하면 배기 측이 아니라 급기 측이라 해야 되죠. 예. 급기 측에다가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급기 배기가 있다면 급기 측에다가 우리가 포수화재를 사용하고 진입을 합니다. 예, 틀린 거예요. 답이 4번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고층 건물 화재의 전술 환경으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다 고르라고 했는데 이 문제는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걸 다 이렇게 써서 다 이렇게 시험에 올려가지고 이걸 다 읽게 만들어야 됩니까? 물론 뭐 읽을 필요도 없지만 이게 다 읽어가지고 답을 정하라. 이거는 정말 이거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뺏기 위한 방법 아닌가요? 문제가 너무 아무리 지문이 길게 한다 해도 너무 좀 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예? 예. 뭐 아무튼 뭐 좋습니다. 한번 봅시다. 답답해요. 이런 문제를 보면. 예? 이렇게까지 문제를 내가지고 다 시간을 허비해야 되느냐. 어? 현장 활동을 어떻게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예? 조금 그렇습니다. 예,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고층 건물 화재의 전술장, 고층 건물에서 여러 가지 고층이기 때문에 통제되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예. 고층 건물에서는 창문이 없는 걸로 간주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예. 왜냐하면 고층에는 시스템 창문이라고 해서 작은 게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창문이 말이죠. 창문이 크게 돼서 만약에 파손되면은 밑에 창문으로 의한 창문 유리를 인해서 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떤 인명피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창문이 없는 걸로, 시스템 창문만 있고 창문이 없는 걸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또 이게 창문이 있어도 문이 열었을 때 굉장히 어떤 기류에 어떤 바람에 센 강한 강풍이 들어오면은 그것도 화재 진압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간주되는데 이건 맞는 겁니다. 이거는 맞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고층 건물에는 서방 설비를 포함한 건물 설비 시스템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층 건물에는 사람이 올라가기가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여기 보려는데 여기에 15층을 사람이 올라갈 수가 있겠냐고요. 장비를 들고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는 자체 고정된 설비 시스템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는 맞다는 얘기야. 예. 설비 시스템을 이용하고 그게 고장 없이 잘 돌아가야 된다. 고층 화재에서. 예, 맞는 거고. 세 번째는 통신입니다. 고층 건물에는 그런 내화 구조, 철근과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그런 내화 구조, 와이파이가 잘 되겠습니까? 와이파이가 잘 되면 되겠죠. 그러나 아무래도 통신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해야 돼요. 통신의 두절이 크다. 또 지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통신의 문제,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그죠? 강철된 구조,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통신은 필수적이다. 이게 맞는 얘기야. 그 다음에 대부분 고층 건물은 건축부산 내화 구조로 분류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건축물을 보기 어렵다. 왜냐? 내화 구조 아니다 이거야. 고층 건물은. 아니 20층, 30층이 고층물 왜 내화 구조가 아니냐? 그러나 그 내부적으로 그 가구마다 들어갔을 때는 다 탈 수 있는 가연제야. 예? 커튼, 뭐 식탁, 뭐 이불, 침대, 가구 전부 탈 수 있는 가연제예요. 그래서 사실은 고층 건물이 내화 구조를 하지만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게 맞는 얘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나 다라 다 맞네. 다 맞는 겁니다. 가나 다라 4번이 답이죠. 다 맞다.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7번 사고 예방 대책의 기본 원리 5단계가 있습니다. 네, 5단계. 5단계가 있잖아요. 뭐 이거 5단계는 외워야 되겠지. 그러나 지금은 5단계에서 내용을 갖다가 붙여야 된다. 이렇게 내가 설명을 했잖아요.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된다. 주관식으로 붙이는 문제가 나온다. 그래서 1단계 안전조직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고 발견이 있을 것이고요. 세 번째가 이제 뭐, 분석하겠죠. 분석하고 평가하는 거 있을 것이고, 네 번째가 무슨 뭐, 시정 방법이 있을 것이고, 다섯 번째가 뭐, 시정책을 뭐, 만들겠죠. 이 5가지가 있단 말이죠. 근데 3단계를 물었어요. 제가 내 필드 문제집에 다 그대로 있어요. 3단계 물었습니다. 그럼 3단계는 분석평가예요. 그쵸? 분석평가는 뭐, 내용이 딱 나와야겠지, 분석평가. 어? 자, 분석 작업은 2단계네. 2단계. 그 다음에 제도의 개선은 뭐야? 제도의 개선은 시정방법 4단계네. 안전관리자 선임, 안전조직 1단계고. 그 다음에 3단계잖아요. 분석평가. 분석평가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분석하는 거. 경향성을 분석하고, 직장 배치 분석하고. 이것이 3단계죠. 예. 그렇죠? 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내용과 같이 매칭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앞으로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됐죠? 하여튼 문제집에 제가 이렇게 똑같은 문제가 들어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금속 하이전 분말 수화 약제가 나왔어요. 8번 문제. 자, 요거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요 내용이 뭐냐? 이거 마찬가지야. 금속 화재 분말 수화 약제에 이런 효과가 있는 것이 뭐냐? 이거 묻는 거잖아.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뭐 마그네슘, 나트륨, 칼륨, 나트륨 K 이런 것이 효과적이고, 예. 또 금속 조각 화재에 또 유의하고 염화 나트륨을 주성분을 하고. 그건 딴 거는 볼 거 없어요. 염화 나트륨을 주성분을 한다. 이것만 보면 돼. 눈에 딱 들어오잖아요. 그죠? 염화 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다는 것은요, LX야. 요게 염화 나트륨 주성분이에요. 다 읽을 필요도 없어. 그쵸? G1은 뭐야? G1은 뭡니까? G1이란 것은 코쿠스 주성분이에요. 코쿠스 주성분입니다. 뭐 다 읽을 필요도 없어. 주성분이고요. 두 번째, 나트륨 X, NaX는 말이죠. 탄산 나트륨이 주성분이에요. 탄산 나트륨이 주성분이다. 리튬 X는 뭐냐? 그죠? 요거는 리튬 화재에 특별히 개발된 거야. 특별 개발이야. 특별히 개발된 겁니다. 리튬 화재 특별 개발. LX, 이게 뭐냐 하면 바로 염화 나트륨을 주성분이라 한 거야. 나트륨 주성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딱 봐서 한 개만 딱 찍으세요. 네? 그럼 답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다 읽어보면 비슷비슷해서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뭐 리튬하고 또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면 답은 4번이죠.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다. 우리가 시험 푸는 요령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다 읽어야 되느냐?
예, 그렇지 않고 핵심 포인트만 찍으면 관계 찾을 수가 있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공부도 그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사실은. 자, 9번 문제 하자조사 보고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물의 소실면적 산정은 건물이 얼마나 탔느냐 그 면적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바닥 면적을 가지고 하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우리 하재 조사 평가할 때 바닥 면적을 하는 거죠. 맞는 겁니다. 그 다음 동일범위 아닌 각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방화 불장난은 동일범위 아니에요. 방화한 사람이 틀려. 그건 별건으로 보는 겁니다. 한 사람이 여기저기 불지는 거는 한 건으로 보는 거죠. 그러나 이건 방화한 사람이 다르잖아. 그럼 별건으로 보는 거지. 자, 전소는 건물의 70% 이상이 소실될 거에 맞아요. 전소는 건물의 70% 이상이 소실됐고 반소는 30에서 70%까지가 반소예요. 나머지는 부분소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거 맞는 말이야. 근데 보면은 바닥 면적으로 한다. 전소 반소는 바닥 면적 할 수가 없지. 이 집이 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바닥 면적으로 해? 입체 면적으로 해야지. 입체 면적 해야지. 이거 어떻게 바닥 면적 하냐고. 바닥 해봐요. 몇 평이 된다고. 예? 바닥 면적 해보면 막 30평 되나? 예. 입체 면적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틀렸다. 자, 발화지점이 한 곳인 화재 현장에 둘 이상의 관할 구역이 걸쳐 있다. 다시 말하면은 여기가 천안이야. 여기가 평택이야. 그러면은 여기 뭐야? 둘 이상에 걸쳤다 하잖아요. 둘이 걸쳐서 이렇게 불이 났어. 이렇게. 에? 불이 이렇게 걸쳐서 불이 이렇게 났단 말이야. 그러면은 발화 지점이 속한 소방서에 발화 지점이 불이 여기서 났어 이렇게 넘어왔다고 하면 여기에 불이 났는 발화 지점에 속한 소방서가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아니, 너 평택에서 불 나서 넘어온 거야. 그런데 천안은 아니 그게 아닌데 그건 어떻게 그건 누가 봤어?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거의 가운데서 난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가 잘 안 될 때는 피해액이 많은 곳으로 한다는 거죠. 피해 금액이 많은 소방서가 관할하는 것에서 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평택에서 이렇게 면적이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어디서 나는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면 면적이 어디가 많으냐? 평택 여기가 면적이 많이 탔네. 피해액이 많네. 그러면 평택에서 하는 거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아무튼 답은 1번이 틀린 거죠. 네, 1번이 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1번이 틀린 게 아니고요. 1번이 아니고 3번이 틀렸죠. 예, 3번. 예. 바다 면적, 입체 면적. 네, 그렇습니다. 자, 1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성에 해당하는 방수 방법을 지금 물어봤어요. 방수 방법. 자, 봅시다. 수선 피해가 적고 소화 시간이 짧다. 그죠? 예. 입자가 적다. 기류 영향을 받기 쉽다. 이거는 저속 분무 주스야. 예, 저속 분무 방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간접 소화, 로이드레만 전법, 뭐 이렇게 볼 수 있고 아까 얘기했죠. 539 칼로리, 그죠? 또 1700배, 뭐 이렇게 우리가 머리에 떠오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특별히 이게 쉽지만 않을 때는 바닥을 파괴할 수도 있고 벽을 파괴해서 관청을 집어넣어서 불을 끌 수도 있어요. 그런 저속 분무 주스에 대한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반사 주스는 뭐야? 반사 주스는 외부에서 내부로 뭐 천장을 다시 말하면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입장이 곤란할 때는 천장에 물을 쏴서 떨어뜨리는 거 이것이 반사 방수예요. 그죠? 사각지대의 문제 이런 것들은 반사 방수를 하는 것이고 고속 부분은 0.6, 10에서 30이야. 0.6 그 다음에 10에서 30도란 말이야. 0.6 메가파스칼 10에서 30이라고. 중석은 뭐예요? 중석은
0.3메가파스칼이고요. 30도야. 그죠? 예. 이거 구분하는 문제를, 이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답은 저소품부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해하시죠? 예, 좋습니다. 11번 보겠습니다. 자, SOP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요거는 사실 조금 쉽지 않아요. 뭐 SOP 문제가 우리 내용과 사실 비슷하기 때문에 내용을 알면 SOP 문제라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없어요. 현장 활동에 대한 뭐 순서가 정해놓은 것이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요거 SOP 308에 대한 얘기의 순서는 이거 뭐 사실을 우리 공부를 안 해도 알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거는 좀 색다른 문제가 있었다. 예, 그렇게. 그래서 소방위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아무튼, 딱 봤을 때 순서를 정하라고 했으니까 어려운 건 없죠. 일단은, 인지는 제일 먼저 와야 돼. 아이고. 응? 자, 일단은 말이에요. 일단은 인지는 해야 될 것이고, 인지는 해야 될 것이고, 맨 마지막에 구조는 해야 될 것이다. 인지와 구조는 일단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조, 세계, 인지, 일단 이거는 빠지겠네. 이거는 빠지는 거야. 그렇죠? 예. 빠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자, 식별 고정 불능인데, 그죠? 식별 고정 불능이야. 기본적으로, 자, 전기 동열 자동차에 대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불능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에. 그렇죠? 불능 들어가는 게 맞아요. 식별이 먼저 들어가야 돼. 사고를 인지했으면 식별을 하는 게 맞아요, 순서가. 그 다음에 불능이 됨으로써 구조하는 거야. 요것만 알면 답은 나오는 거죠. 네, 답이 4번이라는 얘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딱 보면, 이게 내가 한 번도 보지 않는 거라 하더라도 SOP를. 나오잖아요. 구조와 사고 인지는 알고 있어. 불능이 돼야 구조를 하는 것이고, 먼저 식별하는 거야. 근데 요 두 개를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떤 게 먼저냐? 불능은 되고 구조하는 거죠. 예. 자, 그렇게 정리를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난의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문제가 나왔어요. 용어에 대한 얘기죠. 예. 다 틀린 것을 물었는데, 재난관리란 것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예요. 순서가. 예. 복구입니다. 맞습니다. 자, 긴급구조기관이 뭐냐? 긴급구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긴급구조기관이라는 것은 6가지가 있어요. 예? 소방청, 그 다음에 소방본부, 소방서, 그 다음에 해양의 바다의 문제는 해경청, 그 다음에 해경본부, 해경서, 이 6개가 긴급구조기관이야. 구조는 이 6개 기관이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나머지는 지원을 해야 되겠지. 그런데 긴급구조기관이 무슨 뭐 인력과 시설, 뭐 장비 운영 어떻게 대통령이 정하는, 이거는 긴급구조기관이 아니고, 뭐죠? 이것은 긴급구조 지원기관에 대한 얘기지. 지원기관. 지원기관이 많잖아요. 뭐, 공공단체도 지원기관이 될 수 있고, 정부기관, 공공기관, 그 다음에 무슨 뭐, 가스공사, 뭐, 전기공사, 이 다 공공기관이죠. 그런 것이 다 긴급구조 지원기관이야. 통제관이 연락관들을 모아가지고, 전기를 차단하고, 가스를 막고, 이거 다, 지원기관에서 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틀렸어요. 재난관리 주관기관이라는 것은 각종 사고에 대비해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업무를 주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의 주관 업무는 뭐 화재, 폭발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산림청은 주관기관이 뭡니까? 산부는 주관기관이 산림청이고, 교통사고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은 뭐 행안부 장관, 뭐 또 그 감염 코로나19 같으면 보건복지부 뭐 아니면 뭐 그 감염관리청 뭐 이런 데서 주관기관을 하는 거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건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재난이라는 것은 자연적 재난과 사회적 재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잖아요. 재난은 사회적 재난은 뭐 인간이 실수 잘못한 거 있으니까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이런 거다. 예? 코로나19
일구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사회적 전형에 들어가요. 보면은 미세먼지 저감도 들어갑니다. 가축 전염병 다 들어가요. 네. 그것이 다 사회전에 들어간다. 맞습니다. 네. 다음. 로프의 수명. 이것도 서방 교 문제도 나왔을 문제고,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거는 공부를 할 때 절반 하라고 했어요. 가끔 사용하는 거 4, 매주 2, 그 다음에 매일 하는 거 1, 스포츠 6개월, 이렇게 4, 2, 1, 6입니다. 반씩 50%씩 떨어진다. 이렇게 공부하라고 그랬어요. 자, 옳은 것만을 고르라 했잖아요. 옳은 것만 6 맞고, 그 다음에 1 맞고, 그 다음에 뭐예요? 4 맞고. 이거 틀렸네. 그러면 가나라가 맞아요. 가나라가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4, 2, 1, 6개월. 절반씩. 자, 14번 보겠습니다. 자, 매듭을 분류한 것이에요. 자, 매듭은 우리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네. 결절이 있습니다. 결절은 뭡니까? 마디를 만드는 거야. 로프 가운데다가 마디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결절이야. 그 다음에 이어매기는 뭡니까? 로프가 부족하면 연결시키는 거야. 한 개 매듭, 두 개 매듭 이런 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피시어맨. 네? 움켜매기는 뭐야? 현수로프 할 때 묶는 거야. 내가 내 몸을 의지하기 위해서 묶는 거예요. 그냥 말뚝매기, 뭐 절반 매듭, 절반, 말뚝 이런 거 다 겨착이야. 움켜매기예요. 그렇죠? 자, 그렇게 이해하고 이제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보면은 결절, 로프 가운데다 매듭을 만드는 것이 뭐가 그러냐? 나비 매듭, 매듭을 만드는 것이고, 고정 매듭도 매듭을 만드는 것이고, 한 겹은 뭡니까? 이거는 이어매기야. 연결이야, 연결. 그죠? 한 겹은 굵기가 다를 때 연결하는 게 한 겹 매듭이고, 굵기가 같을 때는 바른 매듭이라고 하는 거죠. 팔자 매듭도 예, 맞는 겁니다. 다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매기는 봅시다. 연결하는 거. 줄사다리는 결착이야. 이거는 줄사다리는 말이죠. 줄사다리 매듭은 이거는 결절이죠. 이건 틀렸습니다. 바른 매듭은 연결이 맞아요. 피시맨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 팔자 연결도 연결하는 겁니다. 예, 이게 맞는 거죠. 가마매기 이거는 결착. 묶는 거는 가마매기가 결착이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현수로프를 할 때 앵카가 있어. 로프를 묶어서 내리잖아요. 그러면 앵카에다가 한 개 더 가마매기를 해서 한쪽에 더 보조 안전로프를 묶는 겁니다. 간접이라고 했죠. 간접로프. 간접고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가마매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는 결착이 맞습니다. 가마매기. 잡아매기도 결착하는 거죠. 내 몸에 잡아매기를 하는 겁니다. 허리에다 잡아매기 하는 건 결착이죠. 내 몸을 안전을 위해서 묶는 겁니다. 어디에다 묶는 거예요. 절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뚝매기 플러스 절반. 말뚝 플러스, 보통 보면 말뚝 플러스 절반을 해서 우리가 현수로프를 묶잖아요. 맞는 거고. 이중 팔자 매듭은 아니죠. 이건 매듭입니다. 자, 그래서 옳은 것이 뭐냐? 옳은 것은 2번이 다 옳은 것이네. 나머지는 다 틀린 것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네. 답은 2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5번 보겠습니다. 위험물질 표시와 식별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틀린 것을 물었어요. 자, 미국 방어협회 NFPA 제가 갔다 왔어요. 미국 보스턴에 있는 NFPA. 거기가 모든 위험물질, 폭발물질 모든 것에 코드화가 다 되어 있고 거기 대응 방법과 SOP가 다 있어요. 우리도 거기 걸 가져와서 지금 중앙소방학교나 연구실에서 작업을 해서 다 뿌려주는 겁니다. 미국에서 여기서 나온 것이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미국 방어협회의 704 표지법에 따라서 마름 모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위에서부터 인청이라고 하잖아요. 인청. 그죠? 인청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항반이라 하고, 항반이라 합니다. 예. 인청이고요.
적화라고 내가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항반입니다. 여기는 이제 뭐 물 표시고요. 요것만 외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왼쪽은 청색으로 인체 유해성, 청색으로 인체 유해성, 이거 맞습니다. 그죠? 위쪽은 적색으로 위험성, 적색으로 화재 위험성 맞습니다. 위쪽도. 이거 맞는 얘기예요. 자, 오른쪽은 백색으로 반응, 황색이죠. 이게 백색이 아니고 항반이잖아요. 항반. 항반으로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틀린 거죠. 자, 전 세계 모든 코드화가 되는 것이 미국 NFPA 미국 방화협회에서 하는 것이고, 미국 교통국 DOT에서 하는 것은 이동하는 데다가 표지를 붙이는 거예요. 땡크로리에 위험물 표지 붙이는 것은 DOT에 대한 사항이에요. 거기에요. 여기서 미국 교통국에서 쓰는 DOT가 세계적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서 운송할 때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철도, 항공 다 쓰이고 있어요. 그죠? 예. 이게 다 맞는 겁니다. 또, 세계 조화 시스템 GHS가 S에는요, 원래 9개 그림이 세계적으로 있는데, 우리가 지금 6개 쓰고 있어요. 예? 우리 7개를 쓰고 있는 게 맞습니다. 9개 중에서 우리가 7개를 쓰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화학물질에 대한 겁니다.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또 미국 방화협회 NFPA 표시법은 화학약품의 유해성을 확인하자는 목적이 아니라 서방대 비상작업에 필요한 저술상 안전조치에 대한 거다. 그래요. NFPA에 있는 것은 모두가 우리가 대응 방법이 다 나와 있다고. 네? 소방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답은 1번이 틀렸다. 이 내용을 우리가 인청 적화 항반을 외우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16번을 보겠습니다. 자, 16번을 보시면요. 제가 이것도 제가 문제집도 있지만 강의할 때 얘기했어요. 자, 이 문제가 분명히 나온다. 분명히 나온다. 그런데 두 가지를 분류를 하자. 줄을 이용한 것과 이용하지 않는 것. 두 가지를 우리는 먼저 알고 구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줄을 이용하지 않는 거는 뭐가 있느냐. 줄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U자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등고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용도로가 있죠. 이것이 줄을 이용하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줄을 이용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거야. 줄을 이용하는 것은 원형이 있고, 반원이 있고, 그죠? 반원입니다. 그 다음에 왕복이 있고, 왕복이 있고, 그 다음에 직선이 있죠.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 이렇게 하는 직선. 자꾸 끌고 올라가는 직선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먼저 알고 있으면 돼. 요렇게 해놓고 이제 U는 뭐해서 면적이 작고 무슨 앞이 잘 보이지 않고 시야가 나쁘고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보시면은 U자 탐색은 자, 줄을 이용한 걸 물었잖아. 줄을 이용한 거. 자, U자 탐색은 무조건 줄을 이용하지 않는 거니까 틀렸어. 이건 볼 것도 없어. 틀렸단 말이지. 그 다음에 등고선 어쩌고 저쩌고. 등고선도 줄을 이용하지 않잖아. 이거 틀렸어. 등고선은 이렇게 우리가 해변가에서 이렇게 등고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틀렸어. 그 다음에 반응 탐색. 반응 탐색은 줄을 이용하는 게 맞네. 반응 탐색은 맞아요. 근데 비교적 큰 물체를 탐색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중앙에서 출발해서 이동거리를 조금씩 증가하면서 매번 90도? 이거잖아, 이거. 이거는 반원이 아니죠. 반원은 이런 상태에서 왔다리 갔다 하는 게 반원이야. 그죠? 이거는 반원이 아니고 뭐 소용돌이란 말이에요, 소용돌이. 이건 소용돌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반원은 줄을 이용하는 게 맞아, 맞기는. 그런데 내용이 지금 소용돌이 내용을 써놨잖아. 이거 틀린 거지. 자, 직선은 뭡니까? 직선은 줄을 이용하는 게 맞아요. 직선은 이렇게 하는 게 직선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야가 좋지 않고 탐색 면적이 넓은 지역에 사용하는 것이다. 맞아요. 시야가 좋지 않을 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직선 이렇게 하는 것도 시야가 잘 안 보일 때 우리가 발로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리드를 하는 사람 하고 뒤에 따라가면서 발로 이렇게 더듬어서 찾는 거잖아요. 시신을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시신 찾을 때 보통 우리 서방에서는 이걸 많이 써. 직선 탐색을. 그렇죠? 교재도 나와 있고. 자, 그리고 구조대원의 인원수에 따라서 강범위하고 폭넓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고 팀워크가 중요하지. 같이 쭉 많은 사람이 연결해서 가기 때문에 직선. 예?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4번은 줄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내용이 맞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17번을 넘어가세요. 자, 콘크리트와 화재 성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콘크리트의 문제가 저는 인강을 할 때 정말 중요하다고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시험에 잘 안 나오더라고, 이게. 근데 이번에 시험에 딱 나왔네. 똑같은, 제가 문제집에는 똑같이 나왔어. 예? 자, 제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콘크리트의 자연적인 문제와 화재는 틀려요. 콘크리트의 방리 현상이 난다는 것은 콘크리트 안에 내부의 철근의 문제, 또 수분의 문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500도씨가 넘으면은 잔류 신장이 이게 흔적이 남는 거야. 500도씨 넘으면 이건 맞는 거란 말이야. 콘크리트의 온도가 500도씨 넘으면 흔적이 남아요. 예. 두 번째. 자, 콘크리트 300도씨에서 강도가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시작은 300도씨야. 이게 맞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점 심해지면 강도가 더 심하게 일어나서 응력이 미리 가해진 상태에서는 온도의 영향을 늦게 받는다는 것도 맞습니다. 다음 세 번째. 열평창에 의한 압축 응력이 콘크리트 압축 강도를 초과할 거니까 하절에 열이 나서 콘크리트가 압축 응력이 기본 콘크리트 압축 응력을 초과할 때는 방리가 나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아. 근데 화재가 나서 압축 응력이 더 세게 되지면은 기본 콘크리트 압력을 기본적으로 수축하는 압을 초과하면은 방리가 나는 거지. 그렇잖아요. 응? 나는 거지.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방리가 뭐예요? 콘크리트 내부에는 수분이 있습니다. 이 수분이 평상시에는 괜찮아. 그런데 불이 나면은 수분이 팽창하잖아. 1700배. 팽창하잖아요. 수증기가. 팽창하면서 뚫고 나오려고 하는 폭발력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러면 방리가 떨어져 나가지. 뭐 글리프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게 맞는 거죠. 수분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열팽창 개수의 문제가 있어요. 열팽창 개수의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안에 철근과의 콘크리트와 열팽창 개수는 다르지. 평소에는 불이 안 나면 10%로 왔다 갔다 해서 철은 산성이고 콘크리트는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그걸 철근의 산성을 보호하고 하는 데는 100년이 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불이 나면 달라진다니까. 불이 나면은 철이 평층이 더 커져버려요. 20%. 철이 20%가 더 변형이 되니까, 커져버리니까 콘크리트를 균열시키고 빠져나오죠. 그래서 방리가 생기는 거지. 예. 그래서 콘크리트 고온을 받으면 수산화 칼륨이 소실되어서 이에 따라서 철근 부동 태막이 상실돼서 콘크리트가 알칼리 된다.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콘크리트는 알칼리성이고 철근은 산성이니까 알칼리가 산성을 보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고온을 받으면은 콘크리트가 알칼리가 되는 게 아니고 콘크리트는 당연히 알칼리지. 근데 열을 받으면 중성화가 중성. 네, 중성이 되는 거지. 자, 아무튼 중성화된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옳지 않는 거니까 답이 4번이네요. 네, 4번. 오랜만에 콘크리트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예,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근데 이번에 제가 언제나 나오나 했더니 이번에 딱 나왔네. 그렇죠? 좋습니다. 자, 129 구조 구별하는 법률이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법률 문제가 나왔다. 구조 구별하는 법률도 사실 제가 처음에 우리가 청에서 시작했지만 법률의 문제가 나왔다는 게 아니라 사실 이 내용이 다 우리가 교재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감염관리실 문제 다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29 감염관리실의 규격, 성능 이런 것들의 세부 내용은
소방청이 정하죠. 소방청장이. 네, 틀렸습니다. 시도에서 할 택이 없죠. 네. 그 다음에 소방청장은 그러니까 119 감염관리실을 소방서당 1개 이상 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주 1회 구급차는 와서 세차를 해야 됩니다. 감염 방지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구조구급대원들이 이런 방사성 물질 노출되거나 코로나19 이런 데 어떤 감염성 질병에 걸린 구조 대상자하고 접촉이 있었거나 하면 48시간 내에 청장이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48시간은 청장 보고가 맞습니다. 이거는. 또 어떤 코로나19나 이런 데에 대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고 접촉 일로부터 15일 동안 추적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5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48시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교수 이상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소방청장이다. 자, 그 다음에 1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야, 자, 요 문제는 말이죠. 부록이 있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실 부록을 교재에 다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교재가 워낙 두꺼워지니까.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파일로 해서 별도로 관리하고 이 파일을 올려주고, 책을 사신 분들은 파일을 제가 올려주고 이렇게 합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근데 요거는 별도로 제가 문제를 만들었어요. 중요하거든. 그 중에 나올 만한 걸 이제 추려서 문제를 만드는데 거기 딱 나와 있습니다. 저희 그 문제집이나 기본서에 보면 뒤에 문제가 나왔어요. 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없는데 이 점수를 다 매겨야 되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나는 좀 난이도가 있다. 그래서 이 소방 이 시험은 이런 것 때문에 난이도가 좀 있다고 봅니다. 네. 내용이 알 수 있지만 시간의 문제다. 한 문제는 1분이에요. 1분. 언제 할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자, 그래서 일단 이것은 뭐 하여튼 제 문제집하고 교재에 분명히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예, 말씀을 드리고. 자, GCS 의식수준 평가에 보면은 세 가지가 있어요. 눈뜨기, 운동반응, 언어반응이 있습니다. 예. 여기서 통증 자극에 눈을 뜬다고 하면 2점이죠. 예, 2점입니다. 0, 1, 2에서 2점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운동 반응은 말이죠. 운동 반응은 통증의 자극에 뿌리치는 행동은 4점이에요. 4점. 네, 4점입니다. 그 다음에 언어 반응에 있어서 이해할 수 없는 응얼거림을 한다는 것은 2점이죠. 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뭐 외워야 돼요. 네,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아프가 점수가 있어요. 예. 아프가 점수는 5가지를 가지고 평가하는 거예요. 이 5가지가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이 내용을 알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피부색을 먼저 봤을 때 핑크색은 2점이야. 이 최고 점수가 2점이잖아요. 그리고 5개 10점을 보고 하는 거잖아. 핑크색은 2점이라는 얘기예요. 정상이지, 핑크색은. 근데 심장 박동수가 100 이하면요. 1점이죠. 예, 100 이상이 100 이하면 1점입니다. 반사 흥분도에서 얼굴을 찡그린다는 것도 1점이고요. 근육 강도에서 흐늘거린 것은 제로입니다. 제로. 점수가 없어요. 호흡에서 우렁 차다는 것은 2점이죠. 최고 점수니까.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보자고요. 이건 8점이 되겠고, 그 다음에 2, 3, 4, 5, 6, 6점이 되겠고, 그러면 8 더하기 6, 8 더하기 6은 14점이네요. 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예. 좀 난이도가 있다. 어렵다기보다 시간도 있고, 예, 쉽지 않습니다. 위시험이라고 좀 어렵게 내는 것 같은데, 예. 하나만 내면 될 거면 2개씩이나 포함해서 해. 한 개만 내지, 아프가만 내든지 하면 될 텐데, 예? 두 개를 다 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어쩔 수 없죠. 자, 20번을 보겠습니다. 한자의 분류가 나왔어요. 예, 분류 기준. 자, 분류에서
자, 지연이 있고요. 긴급이 있습니다. 응급이 있고요. 비응급이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요걸 구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들어가느냐. 일단 지연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지연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지연은 사망으로 보는 거잖아요. 아니고. 긴급, 적색은 뭐냐 하면은 쇼크가 와야 돼요. 쇼크, 저산소증. 이게 와야 긴급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각해야 소생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야. 즉각해야. 황색은 말이죠. 황색은 쇼크와 저사선증이 없어. 이게 없어. 그래서 45에서 60분 정도가 견딜 수가 있어요. 견딜 수 있다 처치하면. 이거예요. 자, 그럼 내용을 보자. 녹색은 아니고. 내용을 보자고요. 중증의 화상, 척추 손상, 다발성 주요골절 이런 것들은 긴급이 아닙니다. 쇼크와 저산증이 오는 게 아니잖아. 이거는 쭉 손을 보면은 견딜 수가 있어요. 1시간 정도. 그러니까 응급이죠. 예, 응급으로 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죠? 예. 자, 좋습니다. 이 문제도 교장이 나왔던 문제인가? 예. 스타일 문제가 나왔다. 자, 요 문제도 또 이것도 사각지대 문제를 냈어요. 예. 이렇게 분을 다투는 문제까지는 생각을 안 했죠. 예, 내용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뭐 또 이렇게 나왔네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반응 시간을 지금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구급일진의 시간 정리할 때 출동시간 맞죠? 출동시간하고 반응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장 처치 시간이 있죠. 이 세 개를 봤을 때 이 반응시간을 물은 거죠. 이 반응시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구급대원들이 차고를 탈출해서, 그러니까 센터를 탈출해서 그 환자가 있는 현장에 도착하는 거예요. 현장 도착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간. 그러면은 자, 신고는 관계가 없어. 출동할 때 환자가 우리 문을 박차고 나왔을 때 출동해가지고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을 묻는 거야. 그 얘기잖아요. 그럼 뭐야? 15시 56분에다가 16시 15분이면, 자, 그럼 요거 4분하고, 여기 4분이 빠지면 12에서 4 하면은 16분이네? 16분? 16분이잖아요. 4분에서 12 더하면 16분이지. 답이 16분이지, 2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갑자기 뭐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요거는 구급대원들 뭐, 우리가 일지를 작성하는 분들은 뭐 거의 쉽게 찾을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문제를 보면 되고, 그 다음에, 22번 보겠습니다. 자, 22번. 영아가, 자, 잘 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게 뭐냐 하면은 화상 범위를 보는 거잖아. 구의 법칙이잖아. 구 법칙이에요. 환자의 범위를 보는 거. 화상 범위가 몇 %인가 보는 건데, 근데 문제가 딱 보면 영아란 말이야. 영아는 범위가 좀 틀려. 성인과 소아와 다르단 말이에요. 영아에 우리가 뭐 요거는 18이잖아요. 영아에서는 18%로 보는 겁니다. 얼굴 전체를. 그 다음에 요거는 9로 보고요. 9로 보고, 요거는 뭐 13.5로 보고 13.5로 본단 말이야. 그래서 요것만 알면 되는 거지. 요거 1로 보는 거고요. 그죠? 예, 이게 자기 손바닥 크기로 보는 거니까 1로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뭐 문제, 얼굴 전체 18이네? 그럼 18, 화상을 입었다, 18. 자, 우측 팔 전체 9. 우측 다리 전체 13.5. 가슴에 환자 손바닥이면 손바닥 1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1. 자, 그러면은 몇이야? 요거 두 개 하면 27에다가, 요건 14.5에다가, 그러면 27 더하기 30, 41.5네. 41.5잖아요. 41.5% 요거 2번이 답이죠. 답 맞죠? 네, 2번 답. 네. 여기 앞에 영아로 하니까 또 여기, 이거 성이 아니고 영아가 나왔네.
영화가 또 이게 생각이 안 날 수는 있어요. 그죠? 예. 위시험이니까. 예.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인강을 좀 같이 들어서 같이 학습을 하는 게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인강 때는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보겠습니다. 인체의 조직별 주요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것도 교장 시험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보겠습니다. 자, 심장의 외심방은 허파로부터 그 피를 받아서 외심실을 통해서 호압으로 동맥을 통해서 소동맥, 세동맥, 모세혈관으로 피를 뿌려주는 거죠. 영양분과 산소를 뿜어줘서 우리 세포를 다 살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골격계는, 우리 뼈대는 외형 유지하고, 장기 보호하고, 인체 움직임을 제공하죠. 골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 거고, 이게 수의근이잖아요. 움직여야 되고. 또 외형을 만들어주죠, 뼈대가. 또 뼈가 있어야 장기를 보호하지. 갈비뼈가 있으니까 안에 폐가 든든하지. 뚫고 들어오면 뼈가 막아주는 거지. 이게 맞는 거죠. 자, 배내 기관의 소화작용을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배내의 장기는 불수의근이죠. 예, 그래서 스트레스나 긴장이 있어 움직이는. 그래서 뱃속에 있는 장기에 대해서 암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스트레스 받으면 암이 발생하는 게 장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소화만 하는 게 아니고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이 분비되고요. 네, 인슐린이 분비됩니다. 네. 자, 인슐린이 분비되고 그 다음에 혈액의 여과작용, 면역 반응, 보호제 역할 이런 것들은 간이 아니고 지라가 하죠. 지라가 하는 거고 독소 제거가 간이 하는 겁니다. 바꿔놨어요. 이렇게 바꿨어. 네. 그러니까 2번은 3번은 틀렸습니다. 틀린 거야. 네. 그 다음에 피부는 인체를 둘러싼 커다란 조직으로 피부가 인체를 보호하죠. 그 피부가 또 방탄 역할도 하고, 그죠? 충격을 완화해주고 그러잖아요. 또 감염을 막아주고, 예? 보호의 기능을 하고, 우리가 더우면은 땀을 배출해서 온도를 조절하고, 또 추우면은 피부를 닫아서 또 내부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36도, 36.5, 7도를 유지하잖아요. 그게 다 수분이, 이제 피부가 그렇게 기능 조절하는 거죠. 예. 체온 조절 기능 다 이런 것들은 예, 피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를 너무 목욕탕 가서 때를 너무 밀지 마라. 아니, 피부가 감염을 막아주는데 너무 그렇게 하면 그런 우리 보호 기능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겁니다. 답은 3번이 틀렸다 볼 수가 있어요. 다음. 자, 헬멧이 작년에 나왔나 재작년에 나왔나?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근데 약간 좀 어렵게, 좀 헷갈리게. 나도 이렇게 보면서, 답이 뭐야? 이럴 정도로 좀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돼. 헬멧을 제거하지 말아야 되는 경우. 헬멧을 제거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는 뭐야? 헬멧을 제거할 필요 없이 응급처치가 된다는 거잖아. 방해가 안 된다는 거야. 헬멧이 있어도 방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뭐야? 헬멧이 기도와 호흡을 평가하고 관찰하는데 방해가 될 때는 뭐야? 이거는 안 되지. 제거해야 되는 거지. 헬멧이 환자의 기도를 유지하고 인공호흡을 방해할 때도 이거는 벗겨야지, 그럼. 벗겨야지. 또 제거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이건 당연히 그냥 둬야 되고. 또 헬멧을 착용한 상태가 오히려 적절하게 고정이 잘 된다. 머리, 목 고정이 잘 된다 하면은 그냥 두는 거지. 예. 이건 이유는 맞는 거야. 그럼 헬멧을 제거해야 된다는 건 뭐야? 있는 게 불편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치할 때. 그냥 보면 되지. 응? 헬멧을 쓴 상태가 긴 척추 고정판에 환자를 고정시켰을 때 움직임이 없을 때 그럼 어떻게? 움직임이 없으면 어떻게? 제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틀린 거지. 왜 제거를 해? 틀린 거지. 또 헬멧의 형태가 척추 고정 방해할 때는 당연히 제거를 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고정시키기에는 헬멧 안에서 공간이 넓어서 머리가 움직일 때, 이럴 때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머리가 움직이니까 제거해야지. 그냥 두면 머리가 움직인다는데. 또 환자가 호흡 정지나 심정지, 심장 마비가 있을 때도 제거해야지. 맞는 겁니다. 그죠? 네. 자, 그래서 동그란 것을 동그란 것은 이제 옳은 것만 고르는 거잖아요. 그럼 동그랗게 보면 되지. 뭐야? 디귿, 리을, 미음, 시읒, 이응이네. 디귿, 리을, 뭐야? 디귿, 리을, 디귿, 리을, 비읍이네. 디귿, 리을, 비읍, 시읒, 이응. 4번이 답이네요. 예. 디귿, 리을, 비읍, 시읒, 이응이니까 답이 4번이 맞습니다. 헷갈립니다. 그죠? 저도 뭐야 헷갈리는데 이게 작년인가도 시험 나왔어요. 저작년에 나왔나? 하여튼 뭐 그런데 하여튼 조금 생각을 조금 하면 된다. 자, 25번 문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이것도 좀 이제 사각지대 문제죠. 사실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현장에 이제 소장한테 결제받고 일지 쓰는 사람들은 잘 알겠죠. 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예. 구급 활동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뭐, 이걸 뭐 인간 강의하고 이런 건 아니니까. 뭐, 이걸 이제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건데, 일단 공부를 안 해도 우리가 처방 전술을 저와 같이 학습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몇 가지는 알 수가 있어. 성인의 추락은 6m예요. 성인의 추락은 6m고요. 소아는 3m입니다. 임신은 20주입니다. 이 세 개는 우리가 학습 효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차량 전복에 있을 때 밀림은요, 차량 이게 밀린다잖아요. 요거는 내부는 30입니다. 안으로 밀린 건 45죠. 그렇지. 그래, 요걸 이제 다 더하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더해보면 되죠. 30에다 9에다가 30 플러스 9 플러스 45 플러스 20입니다. 그러면 39잖아요. 39.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65. 그럼 65에다 39를 더하면은 90, 104인가 나오네요. 예, 104. 답은 104죠. 104. 예, 104. 답이 2번이죠. 뭐, 아무튼, 위들이 조금 쉽지 않다. 뭐, 일지를 계속 만지는 사람들은 잘 알죠. 예, 근데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25번까지 우리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예, 하여튼, 고생하셨고, 아무튼, 요번에 수학민은 좀 난이도가 좀 있었다. 또 지문이 너무 의도적으로 지문을 길게 한 것 같이 보일 수도 있다. 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거의 뭐, 교요나 장 문제와 큰 차이 없이 이렇게 출제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